교육부 장관을 하시고 행정을 하시고 이제 감독인데요. 이제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저는 선수하고 감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예, 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하고 다른 건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모르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행정의 문제를 잘 모르는데 이 두 개를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발표를 하시고 그런 일을 장관님 하고 난 다음에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장관 이름을 하시면 우리 교육이 그런 생각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럴 정말 솔직히 할 날이 생각이 없습니다. 오면은 정말 교육이 정말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다른 조금 한번 더 나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얘기하신 거는 교육 산업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차원 가지고 우리 교육 문제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이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일종의 문명의 전환이 일어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일종의 종말까지도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오그멘티드 뭐 인텔리겐스 얘기하듯이 오그멘티드 에듀케이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 그림을 지금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큰 그림이 뭘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공학이든 교육 산업보다는. 지금 교육공학 하는 분들이 저는 교육을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교육부 때문에 교육 안 되고 교육학절 때문에 대학이 망한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교육이 공학적으로 가버리고 철학이 없어지는 거죠. 개념이 교육조차가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요. 디지털 원주민들한테 디지털 이주민이 뭘 가르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쳤거든요. 이게 역전이 일어났죠. 이건 문명사적으로 교육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가 배우는 시대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교육의 종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는 저는 세 주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학생, 교사, 교과서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들으면서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사하고 교과서거든요. 이 교사 교과서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 두 개의 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학생과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배우는 학습으로 변해야 된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할 게 아니라 학습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 저는 인공지능, 지금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라, 이건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맞춤형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하나의 단계지, 이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갖고 그 직접적인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명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현생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물 중에 못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집단 기억하고 집단 학습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지금 끝났거든요.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집단 기억을 가지고 하는 것의 총량을 넘어선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딥러닝을 가지고 집단 학습을 단계를 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교육이 갖고 있는 집단 기억과 집단 학습을 초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집단 기억과 집단 학습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저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요. 이제 교육과정 개정 과연 해야 될까? 저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리셋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건 저는요. 이 교육과정하고 또 하나는 수능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평가가 모든 걸 결정해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평가 때문에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가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수능시험이에요. 수능시험 할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스마트폰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한테 뭐냐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원주민들한테 스마트폰을 뺏는 건 뭐냐면 그들을 장애인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장애인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올바른 평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없애버리고 교육과정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이거를에 대한 교육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PBL 얘기하셨는데요. PBL하고 프리러닝 얘기, 여기 제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 문제를 책을 보다 보니까 뭐냐면 하이브리드 프리트 러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장관님이 하이테크나 하이터치는 뭐냐면 교사 중심의 PBL이에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가 맨 밑에 리멤버가 있고 맨 위에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잖아요. 이것이 요새 봐서는 하이브리드 프리러닝이 되면 이게 역피라미드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리멤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리멤버의 영역이 제일 줄어들고 트랜스퍼 영역,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라 요새 트랜스퍼거든요. 전이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통해서 뭔가 레질리언스하고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연결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이게 프리트 러닝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하신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공학이나 교육산업의 차원이지 근본적인 교육혁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너무,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100%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일단, 뭐, 제가 변호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그 100% 공감을 하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터치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강연을 할 때, 하이텍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이터치가 상이고, 하이터치를 하기 위해서 하이텍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뭐 좀 그렇다고 또 한계를 보이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울은 똑같습니다. 교육혁명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이제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고, 지식 가지고 뭐를 해내는지를 계속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거 100% 공감하고 그게 문제인식의 출발이니까 그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역량을 키워주려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프랙티셔너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쉽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절대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학교를 어떻게든 트랜스폼을 변화에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결국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AI 튜터의 효용성, 또 테크놀로지의 효용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해내야 될 일은 학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또 이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순서나 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육 과정이나 입시, 저도 사실 제가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40대 장관이었고요. 또 4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교육의 변화를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입학사정관 제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수시라고 돼 있지만 그게 똑같은 문제인식이었는데 입학사정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면서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이게 뭐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서 축소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입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론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입시가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한 거는 교사님들이 바뀐 입시에 맞춰가지고 교실 수업을 못 바꿨거든요. 교실 수업이 아이들의 그런 창의력이나 인성을 키우고 정말 아이들이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계속 뭐 이베이트 크리에이트까지 가는 그런 교실 수업이 됐다면 입학사정관이 지금 정착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서 오히려 입시 개혁이 다시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수능도요, 제가 정말 쉽게 하려고 정말 욕 들으면서 물수능 욕 들으면서 계속 쉽게 내고 수능은 그냥 기초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장관 마치고 나니까 다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거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더 잘하시는 그 정치 경제학적인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아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교육을 바꾸는데 이 딱 이렇게 트리거를 할 수 있는 툴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교육공학의 뭐 문제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이제 새로운 결국은 인간이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바뀌어 나갈 때 멀리 보면 오랜 기간을 가지고 보면 기술의 변화가 결국은 그 인간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육도 한번 그 강하게 기술을 도입할 때가 됐고 그런 면에서는 교실에 먼저 도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가 아까 좀 그 이야기했던 뭐 국가 단위의 뭐 일제고사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비판받았잖아요. 근데 그 비판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여전히 시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이제 그 AI 기법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세스먼트 중에 이제 스텔스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어세스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텔스하게 어세스 한다는 거거든요. 전혀 하이스테이크 이그잼이 아니고 부담 안 주는 시험 제도도 있을 수 있고 뭐더 잘하시는 포마티브한 이그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그잼 시스템도 그냥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보다도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새로운 학습 방식하고 그걸 만약에 밑에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의 개혁은 오히려 입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앞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거에 국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면서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교육과정위원회를 떡 설치해놓고는 뭐 이거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교육을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민들 간에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를 이제는 정말 국가 그런 이 공론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린 거는 바텀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뭐 3천 명의 아이들을 했으면 뭐 내년 3만 명 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큰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교사도 수용하고 아이들도 당장 이게 학력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변화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입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입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국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꿀지, 그 이전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한번 리디파인 해야 될지는 정말 국가 공론화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두 가지만, 죄송한데 두 가지만 네네. 더 한번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굉장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하고 네. 퍼스널라이제이션 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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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고 이 상황인데, 예.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것이 또 다른 경쟁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걸로 맞춤형으로 잘하느냐, 예, 이럴 수 있는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웅진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 산업적으로 갔을 때, 교육 공학적으로 갔었을 때, 그거를 해서 누가 경쟁에서 이기느냐.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고요. 네,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인성교육, 인간교육의 문제예요. 과연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한다 했을 때, 인간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문학적인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인간이라는 존재이가 도대체 뭘고 삶이라는 게 뭘고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예, 네, 네, 그 너무 좋은 문제를 지적이고요. 어떻게 예. 그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하이터치와 하이텍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다양한 이제 모델들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티처 프로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티처가 사실은
그 새로운 코스웨어를 개발하는 앙트레프러너가 되게 만드는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시는 뭐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에듀텍 기업 중에서도 교사들이 CEO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에듀텍은 사교육이고 교실은 그냥 공교육이고 이렇게 해서 벽을 쳐놓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은 분명히 시험 문제 맞추는 쪽으로 잘못하면 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학교 교실로 들어와서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툴들이 또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빨리 에듀텍하고 교사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하긴, 한쪽은 사교육을 공략하고 한쪽은 교실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으면 잘못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에듀텍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에듀텍을 받아들여서 하이텍을 AI한테 주고 하이터치를 교사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하이텍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빨리 보급화되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뭐 김 교수님도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게 스케일러블 하지 않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들, 뭐 이상적인 모델들, 열정적인 교수님들, 교사님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거는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기술은 뭐 50%, 60%의 아이들한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스케일러블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지 교육이 모든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지, 잘못하면 교육의 혁신가들이 너무 혁신에 순수한 것만 고집하다 보면 그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빨리 기술을 어떻게든 수용을 해서 혁신을 대량화해야 된다. 개별화를 대량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의 뭐 장점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궁극적인 아까 목표가 인간성의 그 향상이라든지 고양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 양쪽이 다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어서 그렇게 또 좋은 또 실제적인 그 교육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질문자들도 조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 인공지능 그 연구와 이 인공지능 그 산업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 그것을 하이 터치. 저는 이제 하이 터치를 기존에 이제 마음의 심층을 이제 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걸 좀 인문학 교육 그것을 이제 인간성 향상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좀 새로운 또 개념이라서 좀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양자가 앞에 HT하고 뒤에 HT가 잘 조화가 되면 좋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침해하는 그 갈등의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잘 이제 아무래도 좀 덜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융합할 것인가 하는 걸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로 많은 또 뭐 그 솔루션도 주셨는데, 되게 이제 그 정치 경제학적인 그 비판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과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그 인공지능의 연구와 뭐 그런 산업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 이제 편입되어 가면서도 아마 그 우리 교수님의 그 생각은 K-에듀라든지 아시아 교육 이런 걸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흐름에 지금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런 산업 논리, 기술 논리가 교육 논리를 이렇게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뭐 탈식민지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백인화되어 있어서 성별, 인종별, 소득별 차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새로운 차별, 편견, 학종 편향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DHT 하이테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계산적 사고, 기술적 사고를 이제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기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탈기술적이고 탈계산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우리가 교육 문화의 유산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동양의 사상이라든지 기존의 철학에서도 엄청난 그런 다양한 우리 인간성을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그 사고가 많이 있는데, 너무 이론적인 그 계산적 사고 여기에 어떤 집중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이 다 그런 어떤 그 이론적 사고의 어떤 노예나 어떤 그게 종속되고, 그런 전체주의, 인공지능의 전체주의에 알게 모르게 기술적 전체주의에 포박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논의 속에 그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산업을 이바지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성찰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도구로서 사용되는 걸 넘어서서 주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이제 그 지배하는, 또 그 포스트 휴먼이 돼버리는 사이보그가 되는 이런 이제 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요약하면, 정치 경제학적인 그 이제 자본주의 어떤 그 거대한 틀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냥 편성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질문에 어떤 대답을 지금, 가지고 예, 계신지 여쭤보고 사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뭐 AI 교육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다가 지금 다시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뭐 그 실리콘밸리에는 AI 교육 기업들을 다 싹쓸이해서 다 투자하다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AI 교육 또 사교육 이슈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외로 이제 이게 또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그 서구 전문가들한테 이제 비춰진 거는 아이들 뭐 헤드밴드 씌워가지고 교실에 다 앉혀놓고 막 저 집중하는 거 안 하는 거 저기 다 뭐 보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저도 좀 이게 너무 좀 충격받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하이텍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AI의 그 바이어스도, 기계적인 바이어스도 상당히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프레주디스를 확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 있죠. 다 있어서 이거는 툴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툴을 이제 얼마나 잘 가려서 쓰고 잘 다듬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쓰느냐 하는 이슈들은, 저는 사실 이번에 컨퍼런스 나흘 동안 하면서 이제 유네스코의 그 미아오라고 이제 거기 이제 그 AI 담당 이제 중국 분이신데 한국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좀 이제 한번 유네스코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뭐 리드라고 이제 거기도 우리 지금 이 파트너인데 거기 그 CEO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산업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좀 일종의 스탠다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빨리 논의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야 뭐 자기네들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팽창을 예상할 수가 있지.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해 주면서 동시에 이제 안전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교육의 담론의 장에서 해결을 해야 돼서, 저는 그거를 우리가 주도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교육협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선도해서 주도해 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이 AI 그 하이터치 하이텍을 주도하는 거지,
이게 뭐 혜택이 좋고 뭐 좋은 점만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들의 의견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네, 말씀하십시오.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합의를 대충 본 것 같아요. 네. 이상적으로는 이제 그 좋은 인간이 돼야 된다. 좋은 인간이 뭐에 대해서는 철학자마다 입장이 바뀌지만은 네네. 좋은 인간이 돼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유능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 유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력주의 사회에서 상층부로 올라가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인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이끄는 동의는 좋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상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고 유능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동인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하이테크하고 하이터치. 그래서 하이테크는 유능한 인간을 만드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좋은 인간은 하이터치에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비중을 두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네네. 이렇게 하이테크가 발전하면 오히려 하이터치를 통해서 좋은 인간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하이테크가 교육 수요자들한테 저항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다. 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이테크가 어떻게 하이터치를 통해서 좋은 인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시간적인 설명은 간단한 거지. 유능한 인간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시간을 하이테크가 많이 줄여주니까 하이터치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떻게 하이테크를 통해서 하이터치의 여지를 열어준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건 경험률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하이테크를 도입을 했더니 학생들이 소위 말하면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늘어나더라. 이거는 동기 측면에서. 네. 이게 대개 이제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궁무진하게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데 즐거움도 못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소위 말하면 교육의 의지가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애들 다 엎드려 자고 있는데 내가 뭐 교육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이테크를 통해서 배우려는 의지와 교육하는 의지, 물론 교육이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즘 입장이 많이 바뀌잖아요. 교사 역할에 대해서도. 그리고 두 개를 좀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경험적인 사례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장관님이 네. 그동안 일 실험을 해보니까, 네. 그 하이테크가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커지고, 교사들도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 이거가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이게 오히려 단순히 네, 실력만 그 늘리는 부분은 건지. 제가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특히 한국에 와서 한지는. 근데 이제 정말 확신이 많이 드는 게 제가 탈북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애육원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각 지역에서 다 지금 한 1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멘토의 의견이 됐던, 선생님의 의견이 됐던, 아이들이 일단 학습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학습을 그건 제가 글로벌 그 학계에서도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뭔가 하면 그 teaching at the right leve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교육 투자를 해가지고 교과서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과서를 잘 만들어서 교사도 잘 트레이닝해서 좋은 교육 내용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은 상위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과서를 알아듣는 아이들이 10%,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과서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예를 들어 7학년 교실인데 1, 2학년 걸 모르고 3학년 걸 모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특히 뭐 다 영국 교과서 제도 따라 가지고 다 수준을 딱 해놓으니까 애들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다 재미가 없는 건데, 탈북학교 아이들 뭐 대표적이죠. 그동안 탈북학교 아이들이 다 자고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댑티브 러닝 코스웨어를 딱 주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모르는 거를 찝어가지고 그때부터 가르치니까 굉장히 뭐 학년을 뭐 두세 학년을 한 학기 만에 뛰어오른 애들도 생기고요. 많은 애들이 일단은 다 그냥 그게 8교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8교시 수업을 너무 탈락 없이 다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A육원에 한번 포항 A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A육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내가 AI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하고 좋아하는 것도 현상도 보이고, 그리고 걔네들도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집중 못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집중을 한다는 것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찝어가지고 해주니까 개별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하이터치 하이텍에서 이제 하이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화가 대량으로 가능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의 인라이트먼트, 그걸 계속 느끼게 해줘야 아이들이 평생 학습자가 되는 거잖아요. 학습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하이텍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리고 이게 이제 KDI 대학원 같으면 뭐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죠. 뭐 해외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KDI 처음 와가지고 이제 코어 코스가 퀀티터티브 메소드라고 통계학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뭐 수준이 다 안 맞으니까 진짜 탈락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렉스를 가지고 딱 하니까 그 교수 얘기로는 그 알렉스를 문제를 푼다고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한대요, 애들이 시간이. 거기에 뭐 10시간씩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렉스의 알고리즘이 이 한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다른 걸로 넘어가니까 계속 그 문제를 계속 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모티베이션이나 집중도나 이런 거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효과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하이터치 쪽이 얼마나 이제 더 확보되고 더 이제 거기에 더 강화가 되느냐 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더 디벨롭을 해야 되지만, 일단 어댑티브 러닝 코스웨어를 들여와서 교사님들이나 멘토가 이걸 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놀랄 만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AI의 운영의 교육에 투여된 것을 알고는 상당히 우리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고 반갑고요. 최근 4월 달에 제가 미국의 휴머니티 센터에서 이제 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인공위성과 교육, 인공위성과 인문학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알렉스가 아닌 이 비즈니스 계통에서 시크릿으로 쓴 아밀리아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오고, 교육 전반에 대한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듣고 우리 한국이 더 발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컨소시엄을 해서 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주 교육의 목표가 인성과 창의성과 열정이 있다 말씀 제가 다가오면 인문학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 AI를 이제 주로 멘토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영문학을 하면서 세계문학하고 비교문학을 연결하면서 디지털 인문학하고 그런 트랜스미디어를 연결하려고 노력을 한 3,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해결책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AI가 대두되면서 AI를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겠다 하는데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미 다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에서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를 거꾸로 응용을 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디지털 인문학과 AI를 통한 문학을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디지털 인문학 쪽에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통합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놨던 걸 보고 상당히 그 앞선 우리 한국의 그 AI 기술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뭐 질문은 따로 없고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영문학이나 의학 쪽도 저도 사실 그쪽은 제가 좀 지금 우리 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아직 활발하지 않은데요. 근데 지금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았어요. 언제 한번 제가 좀 따로 좀 배우겠습니다. 네. AI 번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저는 번역에도 관심이 있는데 예. AI 번역이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서 우리 네. 한국의 팝하고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는 걸 제가 많이 봐서 네. 놀라운 걸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남희 선생님.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 교육이 좀 잘 돼가지고 아까 신중석 교수님 하신 말씀, 교육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전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으로는 선하고 한쪽으로는 능력 있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도 같고 또 한쪽으로는 우려가 있어서 그 우려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AI 교육이 이대로 쭉 가면은 저는 결국은 학교가 해체되는 거 아닌가. 학교가 기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어떤 쪽이든 간에.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학교가 존립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나딤 교육장관이라고 그분이 이제 30대의 교육장관이 되는데 글로벌하게는 가장 지금 스타입니다. 교육계에서. 왜냐하면 그 고잭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지금 배민하고 뭐 우버 합친 엄청난 디지털 서비스 하는 기업의 CEO를 하다가 이제 30대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시험 다 없애고 피사 시험, OECD 피사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대체를 했고요. 지금 대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언번들드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언번들 시킨 거예요, 대학.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아이들한테 쌓게 할 수 있고 뭐 사실 인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기업이 코스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줘서 기업들이 오프하는 코스에 아이들이 등록을 하면 그거는 교육부가 이제 허가를 해줘서 학점으로 무조건 인정해주게 해서 지금 2만 개, 이번 학기에 2만 개의 코스가 기업에서 지금 오퍼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그러면 이름도 언번들드 유니버시티 그래서 대학을 막 언번들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저는 사실은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이나 학교의 인스티튜션이 해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일종의 허브고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많은 여러 가지 시너지가 일어나고 스케일이 되고 하는데 이 기능이 과연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파괴적인 혁신까지는 모르겠는데 언번들까지 가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지금 그런데 굉장히 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주목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했던 실험은 좀 달랐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스터 고교였거든요. 마이스터 고교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독일의 마이스터는 2년 학교에 있다가 1년을 기업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걸 따라서 2+1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아주 젊을 때 이제 KDI 펠로우 때 그걸 해보니까 기업들이 이 아이들을 1년 동안 실습을 받아가지고는
많은 경우에 착취하는 거예요. 저임금으로.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스터 이니시티브를 할 때는 이름은 마이스터지만 독일하고는 우리는 틀린다. 우리는 인턴십 뭐 이거 저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들어와서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교사들 트레이닝 하는데 기업들의 그 전문성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LED 라이팅 과가 생겼거든요. 마이스터 학교. LED 라이팅이라는 걸 그러면 마이스터 고교에서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죠. LED 라이팅을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전문가들이 와서 LED 라이팅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다 디자인해주면 그리고 또 교사들이 그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름 방학 때는 또 그 회사 가서 LED 라이팅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해주는 소위 파트너 기업들한테는 기재부에다가 요청해서 텍스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아예 그냥 이 기업의 전문가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학교에 커리큘럼 바꾸고 교사를 트레이닝 하는데 기여를 하게 만들었고요. 또 마이스터 고교에 한 10몇 개 되는 그 교장들은 기업의 CEO들, 포머 CEO들, 이제 은퇴한 CEO들 중에서 그 열정 있는 분들을 모셔고 와가지고 마이스터 고교를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장관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모델이 그게 훨씬 더 이펙티브하시 업무들 시켜가지고 기업에 보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래서 저는 뭐 팬시한 아이디어고 뭐 젊은 장관이 한다니까 뭐 계획적으로 보이고 해서 제가 칭찬을 해줬지만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히려 학교 변화의 시나리오에 좀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좋고 한국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학교 변화에 강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학교를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기술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에듀텍을 그냥 밖에서만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또 뭐 새로운 혁신가들이 학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 대학 같으면 그 지역의 뭐 혁신가들이 대학에서 같이 협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교를 오히려 좀 계속 변모해 나가는데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제 중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그 표현으로 볼 때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빈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그 남북한이 대처가 있고 그건 사상 그 이념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냥 계획경제라고 할 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시장경제, 소위 생산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 계획이라는 것은 AI라나 빅데이터들인가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예전에 소련 같은 데서는 가령 1년에 2,500만 개의 제품을 그 다음에 생산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을 하는 100개의 장관이 있어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생산하고 배급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AI가 생겼으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더 탁월한 양적 질적으로 탁월한 기능을 가진 AI가 그런 그 공산주의 사상 그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요새 소위 말하자면 네오막시즘도 새로 부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시장을 대체하는 계획에 오히려 AI가 이용당할 수 있지 않는가 선동에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완벽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그 선동에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그 교육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되게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이념의 시대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념에 굉장히 취약해진 뭐 이념적인 공격에 취약해지고 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대응하는 것도 결국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떠도는 많은 데이터나 정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나 이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주체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량이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 그 리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있어야 뭐 파퓰리즘이 됐던 뭐 특정한 이념이 됐던 이런데 아이들 미래 세대가 취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진짜 교육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뭐 우리 청소년 세대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지금 이런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에 취약하고 또 잘못된 그 파퓰리즘에 그냥 쉽게 그 부안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표에 보여드린 데이터 리트러시 또 뭐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옛날에는 좌우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빅 퀘스천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지식인들 간의 합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과연 가르칠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같으면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국가적인 대공론화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고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런 이슈인데 이게 뭐 정치권이 됐든 학계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리더들이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명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리더들의 공감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학부모들 만나보면 정말 이런 큰 이제 교육의 격동기 또 이제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교육에 정말 좀 더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에 대한 공론화를 끊임없이 하는 좀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교육학자가 아니지만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지금 이 교수님이 발제하신 그 주제인 그 지금 AI라든가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과 교육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어떤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이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학교는 이제 인문사회과학만 있고 이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인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느냐. 아까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을 때 그 AI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개념들을 좀 사실은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AI 그쪽에 그 과학자분한테 들은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자체 이제 지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수준.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로를 다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계한테 뭐 어떤 이를테면 자동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이를테면 앞에 뭐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멈추라든가 뭐 어떡하라든가 이거 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 범위와 방향을 다 이 계측 제어 뭐라고 그러죠? 제어 계측으로 이렇게 다 설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기계가 아예 스스로 자기의 행동 범위와 방향을 다 결정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은 그때는 정말 그 인성의 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간이 자기하고 같은 수준 또는 더 뛰어넘는 수준의 지능을 갖춘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계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그럼 저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글쎄 허용이라는 개념이 적합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냐 이런 것이 전부 그것은 이제 자연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인문사회과학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하여튼 앞에 발제하신 거를 우리 이 교수님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실무 경험도 또 정부에서 일하시다가 또 학교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또 교수로서 연구하시는데 좋은 얘기를 못 들어서 아주 그냥 제가 유감입니다. 제가 아주 아쉬운데 토론하시는 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이조 장관님의 좋은 발표와 또 아주 열띤 토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조 전 장관님이 한 번 더 장관직을 수행해가지고 좀 더 이거 한국 교육을 좀 이거 정말 세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정말 생각도 합니다. 이창원 교수님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너무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조 장관님의 발표 노고에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많이 배웠고요. 아주 정말 아주 수준 높은 그 고견들 주셔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좀 연락 주시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또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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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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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